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은망덕한 한동훈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죽으려고 하더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 행정관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는데,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과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당무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한 후보를 공격하면 다름 아닌 김 여사가 좋아할 거라며 김 전 선임 행정관이 건넨 내밀한 정보가 실제로 보도됐고, 친윤 후보가 한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무차별 폭로전으로 분당대회라는 오명을 썼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 중 하나였던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를 마친 직후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한동훈에 관련돼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은밀히 내가 전화할 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봐. 은밀히 하겠다는 전화는 자정이 다 돼서야 걸려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총선을 지휘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 가운데 자신의 대권과 관련한 조사를 2차례 진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해서 행령이죠, 행령. 대통령 되려고 뭐 어쩌고 처음부터 뭐 거기서 일대일 때부터 이제 수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을 터뜨려주면 김건희 여사가 아주 좋아할 거라며 보도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치면 너희 여사가 니네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그렇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실제로 서울의 소리는 이 통화 이틀 뒤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이라는 제하에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기사는 김 전 행정관이 불러준 멘트와 토씨까지 똑같았습니다. 방송 토론에서도 관련 의혹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구도를 바꾸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지 한 조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좋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의 대외 일정 특보를 맡아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직후에는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은 김대남 감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내용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도 원 전 장관과 김 전 행정관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언론 등에서 계속 제기된 의혹을 언급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행정관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둔 뒤 당원 신분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전당대회 당시 다른 당대표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어떠한 사주를 받아 특정 후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러한 녹취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현 정부 인사가 자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친한계 인사들은 공작 정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수사를 통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한 갈등이 갈등을 넘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내일 한 대표만 쏙 빼고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걸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곧장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적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글을 올린 시각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조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등에 사실상 침묵하다 급기야 자신의 이름까지 나오자 맞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라고 타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친한계 인사들도 일제히 맹비난했습니다. 정치 부패와 공작 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원 유착, 전당대회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 실체가 밝혀졌다며 배우가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 역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혼자 할 리가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시점부터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다 따져보고 처벌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갖습니다. 각 상임위 간사 등이 포함됐는데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라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하는 자리여서 한 대표는 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두 특검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쏙 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 후지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이 이들과 짜고 거래한 게 아니라고 알려진 김 여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범들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관리했고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거래 관련 연락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구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2010년 11월 1일 녹취록입니다. 대신증권 직원이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건희 여사가 알겠다고 답합니다. 1, 2심 법원은 이 거래를 통정 매매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짜고 정해진 시점과 가격에 주식을 사고 파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이 매도 주문을 자신이 직접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단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통정 매매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이 거래 직전 주가 조작 세력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3,300에 8만 개 매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일당 민모 씨가 준비시키겠다고 답합니다. 다시 21분 뒤 김 씨가 민 씨에게 매도하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때 거래를 제시하며 김 여사 계좌는 누가 관리했냐고 묻자 주포 김 씨는 민 씨 대화를 보면 권오수 같다고 답합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민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준비시키겠다는 게 누구냐고 했더니 이종호 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로 법원이 주가 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인물입니다. 또 이종호 전 대표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연락해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하는 구도냐고 물었더니 민 씨는 추정을 함부로 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이종호, 권오수, 김 여사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간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자신이 직접 매매했다며 법원 판단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어떤 물증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김 여사 처분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소위 패밀리로 묶여있다는 진술도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의 주포, 즉 총책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주포 김 씨는 BP 패밀리란 말을 종종 썼습니다. BP란 주가 조작 세력들의 본부 역할을 한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입니다. 주포 김 씨는 일당에게 내일 아침에 BP에 갈 거란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BP 패밀리로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 5명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검사가 권 전 회장이 너도 패밀리라고 했는데 패밀리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다 같이 한 배 탔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은 주가 조작을 주도했고 이종호 전 대표는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1,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과 BP 패밀리로 함께 언급된 김모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또 이모 씨는 권 전 회장과 한 달에 한 번씩 골프를 쳤던 사이로 권 전 회장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2억 원 넘게 투자했다 손해도 봤습니다. 주포 김 씨가 김 여사를 이런 인물들과 나란히 언급한 겁니다. 패밀리 대부분은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 파이낸셜 투자자로도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특혜 매입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던 주식입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이거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어치를. 항소심 재판부도 주포 김 씨가 권오수와 이종호, 그 주변인들을 BP 패밀리라고 지칭했다면서 김 여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힘들다며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고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는 모두 157개, 계좌주는 91명. 이 가운데 BP 패밀리로 언급된 건 김 여사가 유일합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꾼들에게 속은 것이고 알고 난 뒤에는 계좌를 회수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정부가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시가 행진을 실시했는데요. 군의 차세대 핵심 무기와 미군 전략 자산을 선보이는데 그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거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발사관이 이동식 발사대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초정밀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입니다. 탄도 무게가 8톤에 이르고 사거리는 5,000km 이상, 수백 미터 아래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차세대 전략 무기로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40km 이상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진행된 시가 행진에는 선제 타격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을 뜻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장비들이 총 동원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 자산인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는 서울공항 상공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산 수출을 강조하기 위해 K2 전차와 자주포 K9, 다연장 로켓인 천무 등은 2년 연속 광화문 광장에 등장했고 9.28 서울 수복을 재현하는 것으로 시가 행진은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국군의 날 행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북한을 향해 정권 종말을 언급하며 힘에 의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의 선의액이 된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와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특히 2년 연속 시가 행진은 전두환 정권 이후 40년 만으로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지적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내년에도 시가 행진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남북 간 긴장이 심화되는 분위기에서 북한은 즉각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거라며 역시 수위를 높인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협하겠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우리 공군 전투기 F-15K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합니다. B-1B 랜서는 괌 기지에서 평양까지 2시간이면 날아가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군의 대표적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가한 건 처음인데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미국의 허세성 무력 시위 노름이라고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출현돼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행동 계획들을 언제든 검토해 볼 수 있고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예고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바퀴가 총 24개인 신형 ICBM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해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린 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 본토로 쏠 수 있는 거는 하와이나 괌을 제외한다면은 아마 ICBM의 고체형의 새로운 버전을 등장시키는 게 해당되지 않을까.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핵무기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발사하고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 실험까지 진행하며 극단적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우리 자위권을 놓고 뒤돌아보기도 아득한 과거의 논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미국 본토 위협에 나선 건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켜 한미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늘 기념식과 시가행진에는 1,000명 가까운 사관생도들도 참가했습니다. 3주 동안 학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행사 준비에 동원됐는데요. 그러느라 수업 일수를 못 채워서 내년 개강을 늦춰야 한다고 합니다. 군인이자 학생인 생도들이 학업에서 배제된 채 보여주기식 행사에 한 달 가까이 동원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덕영 기자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열린 예행연습. 6회 공군 사관학교와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 900명이 동원됐습니다.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로 예식복을 차려입은 사관생도들이 오와 열을 맞춰 행진합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9월 내내 이들은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준비했습니다. 뙤약볕 아래 열을 맞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물질이 계속 터지고 또 터지는데 또 터지고 제가 보니까 하루에 2만 보 이상 걷는 것 같던데요. 8월부터 이미 일부 사관학교에선 자체적으로 행사 연습을 시작했고 9월 둘째 주부터 모든 사관학교들이 아예 서울로 올라와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식비와 운송비 등으로 7천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생도들이 서울로 떠난 3주 동안 학교 수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방부가 처음 요구한 것 4주간의 수업 중단과 행사 연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사관학교들의 반대로 동원 기간을 한 주 줄였습니다. 4주나 학사 일정을 중단하면 법으로 정해진 한 학기 수업 일수 15주를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관학교들은 남은 학기 동안 틈틈이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내년 1학기 개강 날짜를 늦추는 방식으로 수업 결손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관생도들을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에 동원하기보다 생도 본연의 임무인 군사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이번 행사의 목적이 군인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거라고 밝혔지만 행사에 참가한 한 사관생도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자부심일까요? 1도 없어요. 아직 멀었구나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 자체를 못한대요.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국정브리핑에서 초급 간부들의 수당 인상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초급 간부,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마저 군에선 미래가 없다며 조기 전역을 택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조기 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임관한 대위 김모 씨는 지난해 말 조기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에 자부심과 명예로 버티는데도 한계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정 넘어서 퇴근하는 것은 당연하고 선배 장교들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거 버텨도 미래에 더 힘들 거면은 이게 과연 여기에 남아있는 게 맞나.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지만 5년 차에 한 번 조기 전역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를 택한 겁니다. 김대위와 같은 선택을 한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지난해 48명이었는데 올해는 122명으로 2.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 내년부터 소위 월급은 병장보다 낮아지면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뭐 성과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잔치를 한다 뭐 이런 일들이 밖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이 정도였는 것인가. 전력 손실을 우려한 군 당국은 5년차 조기 전역은 심사를 통해 허가해주는 등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심사에서 탈락한 장교 2명이 조기 전역을 허락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의무복무를 규정한 군 인사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 심판제청까지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장교로서의 소명, 그 소명을 펼치기에 이 군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조리한 부분이 있고 남은 이제 5년 동안 더 복무를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탈은 느는데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학군 ROTC, 3, 4관 학교 등의 지원율까지 급감하면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급 장교들이 전역을 위해서 소송까지 제기할 정도로 군 처우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도 단기복무 장교 후보생에게 주는 지원금 예산이 동결되는 등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해제된 게 불과 열흘쯤 됐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정도 뚝 떨어집니다. 태풍 끄라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내일은 겉옷을 잘 챙겨주셔야 하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부분 지방을 뒤덮겠습니다. 특히 지도에 표시가 된 중부 내륙 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체감 온도는 3도를 보이겠고요. 파주의 아침 기온은 7도, 서울도 10도로 찬 바람 때문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초강력 세력으로 발달한 18호 태풍 끄라톤은 현재 타이완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이동 중입니다. 모레 타이완에 상륙해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이 태풍의 수증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는 일부 남부 지방은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개천절인 모레부터 남부 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특히 울산을 비롯한 경상권 해안에는 최고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내륙 지방의 하늘이 대체로 맑아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도 15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동해상과 남해 먼 해상의 물결도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 대조기와 맞물리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오늘 새벽 한 탈북민이 마을버스를 훔쳐 북쪽을 향해 몰고 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조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한 남성이 차고지에서 주차해놓은 마을버스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버스 곳곳을 살피고 창문을 손으로 힘껏 밀어보기도 합니다. 곧 버스 한 대 꼬리등이 켜지더니 옆 도로로 빠져나갑니다. 차키가 안에 있던 버스를 찾아 훔친 겁니다. 아침에 첫 차 우리 교대하는 분이 야 차가 없어졌다. 야 차가 왜 없어? 시간 안 되면 큰일 나지. 시간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갈 차가 없어졌으니. 파주 버스 차고지에서 차를 훔친 남성은 탈북민이었는데 목적지는 북한이었습니다. 버스는 차고지로부터 약 8km를 곧장 달려 임진강위 통일대교로 향했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통일대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보시다시피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버스를 몰고 북한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버스가 다리에 진입하자 군은 초병들을 투입해 바리케이드를 보강했고 버스는 이 장애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절도 30분 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차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는 애로운 사람들이고 이 땅에 와서도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 문제라든가 이 사람들이 고충을 함께 해주는 어떤 그런 조직체가 필요한데
한때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남성은 약 10년 전 탈북해 직전까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음주 정황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지난달 우리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이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수출 호황이 정작 서민들의 체감 경기로 이어지지 않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87억 7천만 달러, 1년 전과 비교해 7.5% 올랐습니다. 1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역 수지도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주인공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체 수출의 23%를 책임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역대급 수출 호조와 체감 경기 간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번화가,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상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대학교 바로 앞 상가 건물입니다. 겉에는 이렇게 임대 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고요. 안에는 사다리 등 공사 자재만 남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올해 2분기 상가 공실률은 12.2%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오픈해서 폐업하는 게 굉장히 단시간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많이 손해를 보시고 이제 나가시죠.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대표적인 서민 급전으로 꼽히는 카드 대출 잔액은 45조 원에 육박하며 통계 추산 이후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고용과 임금이 늘고 소비까지 연결되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근로자보다는 설비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거죠. 문제는 반도체 다음은 뭐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거죠. 또 민간 소비가 좋지 않을 때 내수를 부양할 정부 지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헤즈볼라 군 시설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건데요. 전면전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병력과 전투기를 급파했고 중동의 긴장 수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가 기관총과 로켓을 주고받으며 지상에서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레바논 국경 일대와 수도 베이루트는 밤새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불바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일 새벽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벌인 양동작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특공대, 낙하산 부대, 기갑여단 등 98사단 소속 부대가 레바논 남부에서 표적화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레바논 마을을 공격을 위한 군사기지로 바꿔놨다며 이 기지들이 이번 국지적 지상 공격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where in the Middle East Israel cannot reach. There is nowhere we will not go to protect our people and protect our country.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하마스와 벌이는 두 개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연일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반격에 나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본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다른 저항의 축인 예멘 후티 반군도 무인기로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으로 자칫 중동 전역으로 전쟁의 불길이 번지지 않을지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을 만류해온 미국의 입장은 더 난처해졌습니다. And I'm comfortable with them stopping. We should have a ceasefire now. 미국은 수천 명의 병력을 중동 지역에 추가로 보내고 F-22, F-15가 포함된 전투기 편대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응급실을 야간에 제한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세종 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에 이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지난달 추석 연휴 고비를 넘긴 지역 거점 병원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외래 진료가 쉬면서 병원 로비에는 텅 빈 의자만 남아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내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축소합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이번 달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응급실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 한때 교수 6명과 전공의를 비롯해 21명이 응급실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교수 5명이 전부입니다. 요즘에는 응급의학과가 다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결국 못 구했고 결국 수요일 하루를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을 넘어섰는데 시민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분들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운영마저 중단을 한다면 진짜 급한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거점 병원들도 사정은 여전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합니다. 연봉을 최대 4억까지 준다고 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과 교수님들도 지원을 받아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지난달 개원 이래 처음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던 강원대병원은 간신히 의사 1명을 구해 이번 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만 야간 진료를 재개합니다. 곧 날씨가 쌀쌀해지면 호흡기와 심혈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지역 거점 병원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의료 공백이 7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난 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의사를 2년간 추가 교육한 뒤 의사 면허를 주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조건을 걸자는 건데요. 대통령실도 한의사 활용 방안을 검토한 걸로 파악된 가운데 의사단체는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황당한 발상이라며 거꾸로 한의사 폐지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공공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들을 한의사로 채우자는 게 한의사협회의 제안입니다. 매년 300에서 500명의 한의사를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있는 경희대 등 5개 대학에서 2년간 추가 교육한 뒤 국가시험을 통해 의사 면허를 주자는 겁니다. 단 공공의료기관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의과대학하고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이 이미 75%가 유사하다라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나머지 25% 부분을 약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한의사협회는 의대생이 전문의로 활동하려면 최장 14년이 걸리지만 한의사는 최대 7년을 단축할 수 있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필요한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고 부실 교육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도 보고됐고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은 한의사 활용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함께 의료 일원화를 해야 된다. 한의대 한의전 750명은 이제 또 별도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 논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의사협회는 한의대가 의대 교육 커리큘럼을 흉내내고 있지만 그 양과 질 모두 현저히 떨어진다며 의사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정식 의대 입학을 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도 2년 추가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달라는 건 특혜라고 규탄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참에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게 진정한 의료개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초카파이, 국후, 진로, 이게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밥솥, 주류, 과자, 화장품 등등 최근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진 좋은데 국산 상표를 무단으로 위조하는 이른바 짝퉁 K 브랜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이 동남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박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밥솥 시장 점유율 1위인 쿠쿠. 해외 매출 비중도 30%에 달합니다. 그런 인기를 틈타 동남아에선 이른바 짝퉁 제품이 나돕니다. 로고의 글자만 살짝 바꿔 쿠쿠로 둔갑하는 식입니다. 현지 매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도 유통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가짜 쿠쿠 밥솥을 단속하는 장면이 방송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Mình mua thì mình cứ thấy giá rẻ thì mình mua thôi, nhưng mà mình không có biết được là nó là hàng giả, hàng kém chất lượng.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주 브랜드를 본딴 진로, 초코파이를 따라한 초카파이도 동남아의 대형마트에서 버젓이 팔립니다. 포장과 용기엔 한글이 곳곳에 쓰여 언뜻 보면 한국 제품처럼 보입니다. 위조 상품은 전자제품, 식음료뿐만 아니라 화장품, 인테리어 브랜드 등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위조 상품을 완벽히 근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특허청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가짜 한국 상품을 적발해 판매를 차단시킨 건수는 51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 물량의 70% 이상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에서 적발됐습니다. 특허청이 국내 피해 기업의 분쟁 대응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지난해 국산 상표 무단 도용 의심 사례 2,800여 건 가운데 해당 지원을 받은 건 76건에 불과합니다. 동남아에서 국내 기업 피해가 급증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현지 지원센터는 2개 국가만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유통은 지난 21년 기준 약 11조 원 규모로 우리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실제 총으로 사격을 해볼 수 있는 실내 실탄 사격장 여러 곳에서 공기 중 납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검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상태는 심각해서 4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납중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실탄 사격장 직원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근무하던 사격장의 공기 중 납 농도는 정상치의 28배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까지 넉 달 동안 전국 22곳의 실내 사격장을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에서 공기 중 납 농도가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실내 시설만 갖춘 사격장 10곳은 모두 기준치를 넘겨 납이 검출됐습니다.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은 심각했습니다. 조사 대상 직원 87명 중 23명, 4분의 1 이상은 이미 납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납의 급성으로 고농도로 노출되면 복통이나 뇌병증, 발작이 생길 수 있고 만성적인 노출인 경우에는 암이나 콩팥 질환, 생식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격장에서 사용되는 9mm 탄환입니다. 발사되면 실탄의 양쪽 끝, 탄두와 뇌관 부분에서 납 분진이 발생합니다. 실내 사격장은 유탄 사고를 막기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관리 규정에 환기 장치는 없었습니다. 내부 공기를 효율적으로 빼내는 시설이 없다 보니 직원들이 납 분진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미리 알았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 같고. 고용노동부는 중독 판정을 받은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한편 사격장 환기시설 규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격장의 납 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환기 장치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15개 사격장 업체 가운데 5곳은 아직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민입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헐린이 닥치던 날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빠르게 경합주 피해 지역을 찾아가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인명피해는 사망 100여 명, 실종 최대 600명입니다. 그는 재앙, 역대급이란 단어로 허리케인의 막강한 위력을 강조했습니다. It's not just a catastrophic storm, it's a historic history-making storm. The entire southeast
and Appalachia. Damage from the hurricane stretches across at least 10 states. 하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은 싸늘했습니다. 헐린이 상륙한 주말, 대통령은 해변 별장에, 해리스 부통령은 모금 행사 중이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백악관은 대통령이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다면서 곧 피해 지역도 방문할 거라고 방어했습니다. He will visit the impacted communities this week and is taking caution. He's taking caution to avoid using critical resources that is needed right now. 논란을 의식했는지 해리스 부통령도 유세 일정을 단축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서둘러 재난관리청부터 방문했습니다. The destruction we have seen in Alabama, Florida, Georg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Tennessee, and Virginia is heartbreaking.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틈새를 공략했습니다. 대선 경합주의자 피해지인 조지아를 발빠르게 찾아가 바이든과 해리스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But they're having a very hard time getting the president on the phone. He won't get on, and of course the vice president, she's out someplace campaigning, looking for money. 곧 또 다른 경합주의자 피해지 노스캐롤라이나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는 해리스가 전용기에서 허리케인 관련 브리핑을 받는 사진을 올린 뒤 연출된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이 허리케인에 철저히 대비한 건지 사망자는 얼마나 늘어날지 경합지를 강타한 허리케인이 예상치 못한 대선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지난주 뉴스데스크는 네팔의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전해드렸죠. 네팔에 쏟아진 최악의 폭우는 어제까지 2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러 기상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홍수인데요. MBC 기후환경팀이 방글라데시의 처참한 홍수 피해 현장을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뚝방길 옆에 천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길이 뚝 끊겨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동남쪽 쿠밀리아의 부르부리아 마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처음 보는 거대한 홍수로 이 100m 길이의 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수가 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둑을 허물고 마을을 덮친 것은 지난 8월 22일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 집들이 수십 채입니다. 커다란 양계장이 있던 자리도 터만 남았습니다. 지금 침구류는 그냥 다 마당에 나뒹굴고 있고요. 아직 옷 같은 것들도 차마 정리를 다 못하셨습니다. 새 아들 부부와 함께 살던 누르미아 씨. 방이 여러 개였던 집이 물에 휩쓸려 사라졌고 기울어진 화장실만 남았습니다. 한 달째 나뭇가지에 비닐을 얹은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나마 절반은 염소 차지입니다. 바다가 가까운 방글라데시 동남부는 비교적 홍수 피해가 많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8월 말 쿠밀리아와 페니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74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 인도를 지나 방글라데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거대한 브라마푸트라강. 여러 강들이 합쳐지는 방글라데시 북부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를 입습니다. 10টা বাড়ি ভেসে গেছে আর 140 ফ্যামিলি স্থানান্তর ত্যাগ করে আরাকখানে গেছে. 인도 국경과 멀지 않은 랄모니랏.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이 넓은 지역이 두 달 전 홍수에 다 물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홍수는 점점 더 무시무시해지고 있습니다. আগের যে বন্যা ছিল তার চেয়ে এখন আমাদের বন্যাটা বেশি. মানে এখন প্রচুর বেশি হয়ে আসে.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방글라데시 일부 지역의 경우 하루 150mm 이상의 극한 강우 빈도가 최대 4배 늘었습니다. 전국토의 30% 정도였던 홍수 지역은 1990년대 후반에는 60%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then heavy heat and heavy rain also. And during winter, it's cold, too much cold. 세계 기상기구는 아시아에서 기상재해로 발생하는 사망자의 60%는 홍수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에 가장 큰 피해를 안기는 기후재난 홍수,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그 피해의 중심에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법원이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은 아직 일선 경찰서장 1명뿐이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상규명의 바통을 넘겨받을 특별조사위원회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송기춘 특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용산경찰서장 유죄, 용산구청장 무죄. 엇갈린 판결이 나온 직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특조위원들은 특조위 활동은 형사 책임을 따지고 묻는 데 그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적인 판단하고는 달리 또 다른 차원에서 잘못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책임만 묻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요. 정부 대응에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참사인 만큼 서울시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상급관청에 책임이 있는지도 아울러 또 같이 물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이나 기동대 배치의 영향 등 참사 원인을 쫓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이나 압력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압박이 있다거나 이러면 제가 그런 부분을 또 나서서 막아야 될 또 다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청장 무죄는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한 유족들도 특조위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딪혀 싸워야 할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멀고 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전히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3주기가 되는 내년 10월엔 희생자와 유족들의 원한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조위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조사관들을 모두 임명한 뒤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19억 명이 이동할 거란 예측이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침체된 내수 회복을 기대하며 연휴 특수를 노린 소비 진작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대표 관광지 왕푸진 거리. 쇼핑몰과 식당들이 모인 대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도 사고에 대비해 주로 도로를 막고 인파를 관리합니다.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 주요 관광지마다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자금성과 천안문 등 인기 관광지는 모두 예약이 마감됐고 상하이 와이탄 거리도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人非常多，还要大概1个半小时吧。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유동 인구는 연인원 19억 명. 이 중 80%인 15억 2천 명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극심한 고속도로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한 네티즌은 1km를 이동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린 사연을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还有4.5公里，堵了多久了？一会儿，我们现在已经堵了1个小时，一动不动了。 중국 정부는 연휴 특수를 앞두고 소비 진작에 나섰습니다. 중앙 정부는 은행과 주택 대출 금리를 내렸고 지방 정부도 소비 쿠폰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굳게 닫힌 중국인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횡성군 영동고속도로 새말 톨게이트 근처를 달리던 SUV 차량을 반대 차로에서 날아온 타이어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 전면부와 앞유리가 크게 파손돼 경찰이 가해 차량 추적에 나섰습니다. 100년 가까이 사랑받은 디즈니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한복을 입고 덕수궁에 찾아왔습니다. 수원화성에서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꿈꿨던 세상이 미디어 아트로 현실 위에 덧입혀졌는데요. 동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고궁의 모습을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덕수궁 연지에 나타난 꼬마 생쥐 미키마우스. 고정을 위해 지어진 붉은 벽돌 돈덕전에 들어서면 파란 한복을 입은 미키가 인사합니다. 십장생도 속 미키는 도포 차림에 갓을 쓰고 증기선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병풍에 애들이 이제 디즈니 애들이 한복 입고 포즈도 취해놓고 막 하는 게 있으니까 또 외국인한테도 친숙해 보이기도 하고.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조각, 세밀화, 병풍 등 각자의 방식대로 표현한 왕실유산과 디즈니 캐릭터의 만남. 전통 홀레복을 입은 미키와 미니마우스, 한복을 입은 도널드 덕은 고궁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익살도 보여줍니다. 새로운 이런 조각품들이나 예술품들 보니까 이런 같이 조화롭게 좀 재해석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좀 새로워서. 덕수궁에서 동서양의 문화가 만났다면 수원화성에선 200여 년 전 정조의 애민정신을 최첨단의 기술로 선보입니다. 백성을 사랑한 정조의 마음이 하늘에서 달처럼 쏟아지는 미디어 아트는 화서문을 배경으로, 수원의 밤 풍경을 자개의 영롱한 빛으로 묘사한 미디어 아트는 장안문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장안문이 내부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내벽을 조금 더 우주처럼 깊이 있는 공간감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해외 명품 브랜드가 패션쇼 장소로, 세계적인 K-팝 그룹이 공연장으로 선택한 곳. K-팝, K-드라마, K-푸드, K를 앞세운 것들이 인기를 끌면서 고궁의 변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KBO 리그 5위 결정전에서 KT가 SSG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T는 이제 내일 4위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동률을 이룬 두 팀의 승부는 예상대로 팽팽했습니다. 많은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홈팀 KT가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1회 로하스가 SSG 선발 엘리아스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SSG도 3회 올 시즌 깜짝 스타로 떠오른 정준재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5회 투아웃 1, 2루 기회에선 최정의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8회 최정이 구원 등판한 고영표로부터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폭발시켜 2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SSG는 리드를 지키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흘 전 선발 등판한 김광현을 8회 말 전격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KT 로하스가 비거리 125m짜리 대형 역전 석점 홈런을 터뜨려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로하스는 포효했고 김광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SSG는 9회 추신수까지 대타로 기용했지만 박영현이 뒷문을 걸어잠근 KT가 4대3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KT는 내일 정규 시즌 4위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릅니다. 롯데 레이에스는 최종전에서 대기록을 작성했습안타 5회와 9회 각각 안타를 터뜨려 2014년 서건창의 기존 기록을 갈아치우고 단일 시즌 최다 202안타를 작성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귀국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면서도 이제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밝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부상으로 개막 한 달 반 만에 끝내야 했던 빅리그 첫 시즌. 팬들의 환영 속에 귀국한 이정우는 여전히 부상 순간이 아쉽기만 합니다. 조금씩 이제 공이 눈에 익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좀 그때 다치기는 바람에 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야구를 대함에 있고 또 경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해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남은 시즌 내내 선수단과 동행하는 동안 팀에 녹아든 것이 수학이라며 야구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건 몸 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라 해도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 끝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 남은 야구 인생에서 부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영입했던 자이디 사장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됐지만 이정우는 다음 시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많이 오셔가지고 저랑 대화도 많이 나눴었고 또 내년 시즌 바라보면서 제가 해야 될 것만 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털고 구단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몸 상태를 90% 수준까지 끌어올린 이정우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상 없고 한 시즌은 풀로 좀 뛰고 싶어요. 잘하든 못하든 일단 많은 경기에 출전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에 10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내일은 문체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어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제일 쟁점이 되는 10차 회의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전 그 10차 회의록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하루 만에 축구협회가 지난 6월 열린 10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전력강화위는 17명의 후보를 살핀 뒤 홍명보 감독 포함 5명으로 압축했습니다. 회의록에서 홍 감독은 외국인 감독과 공동 1위였습니다. 다만 정혜성 위원장이 홍 감독 선임 시에 혼란을 우려하자 한 위원이 명분을 준 뒤 본인이 먹을 욕을 먹어야 된다고 답한 대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 위원장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일임하면서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이후 정 위원장이 사임해 이임생 이사가 대신 결정권을 행사했고 이사회 의결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 위원장 사임 후 이임생 이사가 전권을 위임받은 과정, 그리고 홍명보 감독으로 최종 낙점된 상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벌어진 11차 회의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11차가 그 어떤 회의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약간 행정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내일 문체부는 11차 회의 내용을 포함해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야구공이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을까요?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보고도 믿기 힘든 안타 장면으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뉴욕 매츠와 애틀랜타의 더블헤더 1차전, 타자가 친 공이 파울이 되는 듯 했는데 급격히 휘어들어오면서 페어가 됩니다. 5년 전 세인트루이스의 폴 대용이 만들었던 묘기 안타와 거의 똑같은 장면인데요. 야구공의 표면이 손상될 정도로 빗맞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뛴 자세도 좋았네요. 경기도 정말 예측 불허였습니다. 애틀랜타가 알비스의 투런포로 앞서갔는데 매츠가 8회 초에만 무려 6점을 뽑아 역전합니다. 곧바로 애틀랜타가 다시 한번 알비스의 3타점 2루타로 재역전했는데 매츠는 9회 린도어의 결승 투런포로 기어이 역전승을 거두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2연패를 당하면 탈락하는 애틀랜타도 더블헤더 2차전을 승리해 가을 야구엔 막차에 탑승했습니다.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내일은 겉옷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지도에 표시가 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씩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은 5도, 체감 온도는 3도까지 낮아지겠고요. 파주의 아침 기온 7도, 서울도 10도로 찬바람이 강해서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씩 더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초강력 세력으로 발달한 18호 태풍 끄라토는 현재 타이완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이동 중입니다. 모레 타이완에 상륙해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풍의 수증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는 일부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천절인 모레 강원도와 충북,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울산을 비롯한 경상권 해안에 최고 60mm 이상의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요. 오늘 밤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종일 쌀쌀하겠고요. 주말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축구협회 관련 논란과 걸그룹 관련 이슈가 번갈아 가듯 인터넷 여론을 흔드는 와중에도 꾸준히 확산되는 의혹이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는 자신 관련 의혹이 이어졌을 때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사과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젠 여당에서도 김 여사가 등장하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서 누가 배우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 없이 누군가의 사과만으론 덮지 못할 지경이란 뜻이겠죠.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